애 못 낳으면 이 집에 무슨 값어치가 있니? 그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수진의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다. 누군가의 험담이 아니라 그녀를 딸처럼 반기며 맞아준 시어머니,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으며 미역국을 떠주던 그 손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그녀의 존엄을 짓밟기 시작했다. 수지는 경상북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7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아버지는 몇 년 뒤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 새어머니와의 사이는 서먹했고 아버지는 점점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외롭고 조용한 소녀는 어른이 되어 서울에 올라와 무역회사에서 회계직으로 일하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 조금의 온기를 더해준 사람은 회사 워크숍에서 우연히 만난 도윤이었다. 서울시청 산하 공무원으로 일하는 그는 말수가 적고 점잖았으며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럽고 신중한 모습이 수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점점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고 8개월 후 도윤은 수진을 집으로 초대했다. 도윤의 집은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3층 주택이었다. 그의 어머니 김경자 여사는 정년 퇴직한 교육청 공무원이었고 아버지 김성호 씨는 조용하고 무뚝뚝한 전직 군인이었다. 첫 만남에서 경자 여사는 수진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상냥한 미소를 지었지만 대화는 예상 밖이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월급은 얼마나 되니? 내 집은 있니? 표정은 친절했지만 질문은 면접 같았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답했고 경자 여사는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게 우리 도윤이랑 잘 맞겠다. 나쁜 느낌은 없네. 그렇게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수지는 혼인과 동시에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경자 여사의 말이었다. 신혼이라 해도 멀리 살면 아들 눈치 못 채고 살림 마음대로 하게 되지. 가까이 있어야 사위고 뭐고 알지. 수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일하고 돌아와 집안일을 돕고 말 없이 조용히 움직였다. 경자 여사는 처음엔 특별히 불만도 없었고 남편 도윤 역시 매일 밤 그녀의 하루를 물으며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석 달도 가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경자 여사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다. 요즘 애들은 출산을 귀찮아하지. 몸매 망가지니 뭐니 핑계만 대고 옆집 며느리는 결혼 2달 만에 임신했다더라. 그 말은 웃으며 하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수진의 마음속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경자 여사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늦은 저녁이면 습관처럼 이렇게 물었다. 이번 달엔 며칠 늦었니?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더 이상 따뜻한 둥지가 아니었다.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한 틀처럼 느껴졌다. 여자로서의 가치가 오직 출산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수진의 인생은 벼락 같은 한마디로 시작된 깊은 어둠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결혼 4개월 차, 시댁 생활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수지는 점점 숨이 막혔다. 말 수 없던 시어머니 경자 여사의 말은 이제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내가 도윤이 낳고 셋째 때까지 일도 하면서 애도 봤지. 옛날엔 이런 거 걱정 안 했어. 요즘 애들은 참 나약하더라. 매번 밥상머리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말들은 수진의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마치 그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라는 낙인을 찍힌 채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경자 여사는 몸에 좋다는 흑염소, 삼계탕, 심지어 홍삼회까지 챙겨주며 말했다. 이렇게 챙겨주는데도 기미가 없으면 이젠 하늘에 맡겨야지. 도윤은 늘 같은 반응이었다. 엄마, 그냥 옛날 분이라 그래. 신경 쓰지 마. 말은 했지만 그 말은 수진에게 더 큰 상처였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경자 여사는 수진에게 병원 검진을 받아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여자가 몸 관리 잘해야지. 남자들은 말 안 해도 다 생각 있어. 내 말은 지금 하는 게 서로 위해서 좋아. 수진은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이상 없음. 완벽한 건강 상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 결과지를 건넸지만 경자 여사는 눈을 한번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결과는 깨끗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운명일 수도 있지. 여자의 팔자라는 게 그래.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도윤 씨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경자 여사는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도윤이가 말도 안 돼. 애 어릴 때부터 씩씩하고 건강했어. 어디가 아파 본 적도 없는 애야. 그런 말 다시는 꺼내지도 마. 도윤은 옆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냥 내가 바빠서 그래. 나중에 시간 나면 같이 가자. 그러나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경자 여사의 말은 점점 독해졌다. 우리 집안에 불임인 사람은 없어. 그건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벌이야. 전생에 무슨 업보를 쌓았길래. 수지는 밥을 먹다가 손에 들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쿵쿵 뛰고 손끝이 저려왔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그날 밤 경자 여사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내가 병원에 아는 분 있어. 유명한 산부인과야. 내일 두 사람 같이 가자. 예약해놨으니 시간 맞춰. 수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윤을 바라봤다. 하지만 도윤은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엄마, 그런데 가는 거 좀 창피해. 사람 많은데 괜히 창피해. 창피한 게 뭔데? 혹시 네가 문제 있어서 겁나는 거야. 경자 여사의 말에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혼자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 있었다. 이 집에서, 이 결혼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가족 셋은 조용히 자동차에 올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개인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경자 여사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곳으로 예약 덕분에 대기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먼저 검사를 받은 사람은 수진이었다. 초음파, 호르몬 수치, 내시경 검사까지. 의사는 여전히 그녀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 같은 결과였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다. 마지막 순서는 도윤. 간단한 체혈과 전객 검사를 마치고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조용히 가족을 진료실로 불러들였다. 의사는 말문을 열기 전에 긴 숨을 내쉬었다. 김도윤 씨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객 내에 정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정자증이 의심되며 추가적인 정밀 검사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선 자연 임신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 진료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지는 그대로 굳어졌고 경자 여사는 의사를 향해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그럴 리 없어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이거 무슨 차고예요? 의사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아드님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경자 여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도윤은 침묵한 채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의자에 힘없이 기대어 앉았다. 그녀는 이미 감정이 마비된 듯 했다. 차 안으로 돌아가는 길,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경자 여사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도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숨만 내쉬었다. 수지는 그 조용한 긴장의 공포를 느꼈다. 무언가 큰일이 곧 닥쳐올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자 여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우리 집 남자들이 어떤 줄 알아.
성호 아빠도 건강했고 도윤이 외삼촌도 아들만 셋이야. 이건 분명히 네가 문제야. 내 팔제 남편 복이 없는 거지. 어머니 결과 보셨잖아요. 닥쳐.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운이 틀어진 거야. 예부터 시집에 애군 몰고 오는 며느리는 집안을 망쳐. 수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도윤은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끝까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녀의 방문이 열렸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경자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차가웠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에는 성호 씨가 앉아 있었다. 낯빛이 굳은 채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경자 여사는 조용히 수진을 앉히고 말했다. 네가 아이를 낳아야 우리 집안이 이어져. 도윤이는 안 된다고 했잖니. 하지만 아직 길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 아버지, 그러니까 내 시아버지랑 아이를 가지는 거야? 다른 사람 몰래 우리 집안 피가 흐르는 손주가 필요해.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성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경자 여사는 의외로 담담했다. 이건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아이만 낳으면 아무도 몰라. 도윤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내가 다 책임질게. 수지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두 분 다 미치셨어요. 이런 건 범죄예요. 저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저도요. 경자 여사는 눈빛을 바꾸며 말했다. 네가 거절하면 내가 널 이 집에서 나가게 할 거야. 그땐 좋은 말 못 들어. 외도했다. 문제 있는 며느리였다. 무슨 소문이든 만들 수 있어. 수지는 몸을 떨며 방으로 도망쳤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단지 후손을 낳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방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근 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았다. 하지만 없었다. 저녁에 인터넷 연결 문제로 핸드폰을 잠깐 맡겼던 게 생각났다. 시어머니가 가져갔던 핸드폰은 돌아오지 않았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방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다. 말도 안 돼. 문을 왜... 수지는 당황한 채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장난 그만하시고요. 대답은 없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귀에 울렸다. 그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집안 전체가 감옥 같았고 그 안에 갇힌 자신은 탈출구 없는 포로였다. 새벽 1시가 넘어갈 무렵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 수지는 얼어붙은 차에 조심스레 문틈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복도 끝에서 성호 씨가 술에 취한 채 손에 열쇠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아, 자고 있니? 목소리는 낮고 흐느적거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명확했다. 수지는 침대 옆에 놓인 걸레걸이 막대를 붙잡았다. 두 손으로 그것을 꼭 쥐고 숨을 고르며 문 가까이 다가갔다. 찰칵,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수지는 본능적으로 문을 밀치며 막대를 내리쳤다. 성호 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그녀는 문틈 사이로 달려나갔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달려나왔다.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자 경자 여사는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너 지금 시아버지를 때린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짓을 해? 어머니, 저 사람 밤중에 제 방에 들어오려던 거 안 보셨어요. 직접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술 마시고 방 착각한 거겠지. 우리 성호 씨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수지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저 사람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아이 낳게 도와주겠다고. 어머니도 들으셨잖아요. 당신들이 다 계획한 거 아니에요. 도윤도 이 소리에 깨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보던 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얘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시아버지를 때리다니. 너 정신 좀 차려. 오빠, 진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도윤은 침묵했다. 수지는 그 침묵 속에서 절망했다. 남편의 방관은 어떤 폭력보다 깊고 치명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가야 한다. 그녀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지만 현관에는 경자 여사가 서 있었다. 어디가? 도망치면 널 어떻게 소문낼 줄 알아. 아들이 있는 새댁이 남자랑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하면 누가 널 믿을까? 그 말에 수지는 숨이 막혔다. 이 집은 그녀를 지키는 가족이 아니라 묶어두는 족쇄였다. 그날부터 집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경자 여사는 매 끼니마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요즘 애들은 참 밥만 축내고 쓸모도 없고 며느리 노릇은커녕 남편도 못 챙기고 아이도 못 낳고 성호 씨는 수진이 빨래를 널거나 요리를 할 때면 슬금슬금 나타나 눈길을 주었다. 그 눈빛은 음습했고 그녀는 항상 등을 벽에 대고 움직였다. 도윤은 더 이상 그녀와 대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무관심하게 존재했다. 수지는 매일 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잠을 청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이 집에서 버티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들은 말, 받은 시선, 모든 걸 기록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과 함께 수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퇴근길 그녀는 조심스레 옛 대학 동창인 민정에게 연락했다. 민정은 현재 여성 인권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둘은 한때 매우 가까웠지만 결혼 이후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다. 혹시 잠깐만 통화 가능해? 민정은 목소리만으로도 수진의 상태를 눈치챘다. 다음 날 퇴근 후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수지는 숨죽여 그동안의 일을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그냥 도망치면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될까봐 무서워. 민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네가 겪은 건 단순한 가족 문제 아니야. 명백한 정신적 폭력이고 위계에 의한 성적 위협이야.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 수진의 하루는 달라졌다. 출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다시 손에 돌아온 날, 그녀는 제일 먼저 녹음 앱을 설치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에 미니 카메라를 숨겼다. 부엌, 현관, 거실, 심지어는 그녀 방의 문틈까지. 그녀는 겉으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순한 며느리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무장한 전사였다. 가족들은 그녀가 순응한 줄로만 알았다. 경자 여사는 기세등등했고 성호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수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스스로 무너지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차가운 침착함이 솟구쳤다. 며칠 후 경자 여사는 수진의 방에 들어와 또다시 독서를 퍼부었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여자가 출산 못하면 그건 인생에서 진 거야. 그 순간 수진은 녹음 버튼을 눌렀다. 손에 감긴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말 하나하나가 그녀가 법정에서 들려줄 진실의 조각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한밤중 성호 씨는 또다시 부엌에 나타났다. 셔츠 한쪽 단추가 풀어진 채 술 냄새가 풍겼다. 수지는 칼 대신 이번엔 작은 렌즈가 돌아가는 소리를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민정에게 전달했다. 녹음 파일, 영상, 일지, 병원 진단서까지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고발이었다. 이제 뭐부터 시작하면 돼.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 정리된 자료, 다짐한 결심, 믿을 수 있는 민정의 조언.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이걸로 정말 끝낼 수 있을까? 그녀는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건 경자 여사의 차가운 눈빛, 성호 씨의 음습한 시선, 도윤의 무기력한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수지는 조용히 짐을 쌌다. 최소한의 옷까지, 서류철, 그리고 그 모든 증거가 담긴 USB 하나. 그녀는 새벽 5시 첫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민정의 사무실로 향했다. 며칠 뒤 민정의 도움으로 수지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정신적 학대 및 성적 협박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가정법원과 경찰서에 제출했다. 또한 여성인권 단체 및 상담소에도 관련 자료를 공유했고 그녀의 사건은 곧바로 심각한 가정 내 인권 침해 사례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이틀 후 수진이 직접 작성한 익명 게시글이 SNS에 올라왔다. 제목은 짧고 강렬했다. 나는 시댁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강요받았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5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그럴 리 없다는 의심도 있었지만 혹시 우리 언니도 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공감이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일부 사람들은 글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곧 익명의 계정에서 경자 여사와 성호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업로드되었다. 조용히 한 번만 눈 감고 나. 그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 경자 여사의 목소리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새벽 부엌에서 성호 씨가 수진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신고할 거예요. 이 모든 자료는 명백한 진실의 증거였고 여론은 분노로 끓기 시작했다. 그 시각 마포의 3층 주택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자 여사는 뺨을 때리듯 책상을 쾅 내려치며 소리쳤다. 어디서 이런 짓을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 성호 씨는 술병을 집어 던지며 자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정했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과 음성은 어디에도 부정할 여지가 없었다. 도윤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회색까지 기사 링크가 퍼지자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수진에게 연락을 걸었다. 수진아,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약했어. 하지만 수진은 짧게 대답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며칠 후
서울가정법원은 수진의 청구를 받아들여 긴급보호 조치 명령을 내렸다. 성호 씨에게는 접근 금지 조치, 경자 여사에게는 공개 사과 명령이 내려졌고, 동시에 검찰은 성적 협박 및 정신적 학대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정식 수사를 착수했다. 그날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말했었다. 너 같은 애가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들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진실을 들고 싸우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서울가정법원의 첫 공판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 여성 인권 단체 활동가들, 수진의 지인들까지 하나 둘씩 앉아 조용히 숨을 죽였다. 피고석에는 경자 여사와 성호 씨가 앉아 있었다. 경자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성호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수지는 법정 한가운데 증인석에 섰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 담담한 말투, 그리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 자세. 마치 고요한 바닷속에서 다시 떠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떨림 없이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제 감정, 제 선택, 제 삶은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아이 낳는 기계로 취급했고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이어 그녀는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녹음 파일, 영상 자료, 진료 기록, 상담 일지, 모든 것이 말이 아닌 증거로 그녀의 진실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는 살아남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정적이 흐른 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판 결과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성호 씨는 성적 협박 혐의로 2년 집행유예, 경자 여사는 정신적 학대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과 공개 사과 명령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이름은 가정폭력 가해자 명단에 등재되었고, 관할 구청의 가정폭력 재발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수진에게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수진은 서울 강북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큰 집도 가구도 없었지만 그녀는 매일 커피를 내리며 일기를 썼다. 그리고 그날의 자신을 기록했다. 며칠 뒤 민정의 소개로 여성인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곧 이어 여성권익보호법 관련 강의 보조로 대학에도 출강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방송 출연 요청, 인터뷰 제안, SNS 팔로워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조용했다. 단 하나, 그녀가 직접 쓴 짧은 글을 제외하고는 조용히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의 삶까지 조용히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다만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해 겨울, 수지는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온 법률 상담소 2번째 문을 열었다. 상담소 간판 옆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 첫 문은 닫힐 수 있지만 2번째 문은 당신이 직접 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상담소에는 매일 새로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어린 여대생부터 육아로 지친 주부, 가정폭력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이들까지 그녀는 이제 말하는 사람 다이었다. 말을 해야 세상이 들리고 들려야 바뀐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었다.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절반의 용기를 낸 겁니다. 그녀의 말에 그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수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빛이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 강당. 수지는 오늘도 조용히 연단에 섰다. 젠데오와 법 강좌의 초청 강사로 참여한 자리였다.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제가 여기 서기까지 저는 3번 무너졌고 12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유로 견딜 수 있었어요. 내 삶을 더 이상 누구의 소유로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학생들 중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그날 강연이 끝난 후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처음에 몰랐다. 그저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윤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수진아, 여긴 어떡해?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땐 내가 너무 비겁했어. 부모님 눈치만 보고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피했어. 그는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그때 네가 두고 간 일기장이야. 아직도 갖고 있었어.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오래된 빛바랜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분노와 공포, 희망과 체념이 뒤섞인 그녀의 송글씨가 가득했다. 나는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 다만 나 때문에 네가 더 외로웠다면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수지는 조용히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고마워?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용서는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평화일지도 몰라.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어떤 날은 빗속에서 울며 쓴 글이 있었고 어떤 날은 자살을 생각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진 문장은 단 하나였다. 나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후로 수지는 한 걸음씩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여성 상담소는 점점 운영이 안정되었고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이 모여 자조 모임도 시작되었다. 이름은 3번째 숨, 2번은 울면서 참고, 3번째는 웃으면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수지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연우라는 이름의 6살 아이.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잃고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였다. 처음 만난 날, 연우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수진이 연우에게 물었다. 연우야, 무서운 꿈 꿨어.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꿈에서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았다. 이젠 무섭지 않게 해줄게. 여기선 다시는 누구도 널 울게 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연우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수지는 보호자로서 입양을 신청했고 몇 개월 뒤 법원이 정식으로 입양을 허가했다. 이제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데려간다. 그 모습은 과거 그녀가 꿈꾸었던 가장 평범하면서도 간절했던 일상이었다. 그리고 매년 수지는 11월 첫째 주에 꼭 한 가지 행사를 연다. 이름하여 말하는 여자들. 그 자리는 유명인도 기자도 없다. 단지
살아남은 여성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서로를 안아주는 자리. 그녀는 늘 행사 말미에 짧게 말한다. 우리가 무너졌던 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젠 말합시다. 살기 위해서라도